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겨울의 끝자락, 주피디가 경기도 양주시의 한적한 농촌을 찾았습니다. 야트막한 동산 위에 묘역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조선 제3대 왕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의 남동생 민무질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왕비의 남자 형제들 중 민씨 사형제만큼 유명한 이들도 없을 겁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당시 최고의 명문가 여흥민 씨의 쟁쟁한 인물들이면서 사형제 모두 매형인 태종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비극적 결말 때문이었을까요? 사형제 중에 민무질을 제외한 세 형제는 무덤조차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씨 형제들로 상징되듯 태종 이방원의 생애는 가족이든 남이든 가리지 않고 눈앞의 정적부터 잠재적 위험 인물까지 철저하게 제거해간 피해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후 신생 왕조 조선은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으니 그는 단순히 잔혹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태종이 이어간 숙청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고려 말 17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17세 과거 급제는 고려를 통틀어서도 매우 이른 나이였습니다. 이성계 집안은 대대로 함경도 지역에서 군벌 노릇을 해왔습니다. 글 공부보다는 말 타고 활 쏘는 게 자연스러운 가문에서 제대로 된 문신이 탄생했으니 그는 아버지 이성계와 온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태종 이방원은 조선 왕 중 유일한 과거 급제자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과거 급제 후 문신의 길을 걸었지만 그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은 역사의 고비마다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요동 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있다는 급보가 개경에 전해지면서 개경 인근에 남겨진 이성계의 가족들이 위험해졌습니다. 이성계의 두 부인과 어린 아이들이 최영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힌다면 대사가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정오품 관직에 있던 이방원은 신속히 조정을 이탈해 온 가족을 동북면 이성계의 근거지로 대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성계는 오로지 군사작전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후 이성계 세력이 고려 조정을 주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몽주를 필두로 한 반대 세력의 저항이 거세졌습니다. 양대 세력 간 긴장이 팽팽한 와중에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를 기화로 개경 조정에서는 정몽주 측의 공세가 거세지고 이성계 일파는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때 병난도에서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군사작전하듯 개경으로 옮겨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사람이 이방원이었습니다. 만일 이성계가 개경 밖에서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이성계 세력은 재기불능의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려 말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꾼 사건은 정몽주 척살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 세력의 앞길을 막는 최대 걸림돌이었지만 사람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학자를 누구도 어쩌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또 승부수를 던진 이가 이방원이었습니다. 정몽주가 사라지면서 새 왕조 창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조선 개국 후에도 이방원은 숙명처럼 또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개국 6년 후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남은, 심효생 같은 공신그룹, 그리고 배다른 동생들인 세자, 방석, 방번, 이성계의 사위 이재 등 가족과 친인척을 살해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2년 후 2차 왕자의 난 때는 친형 이방간과 대결해 제압했으나 형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유배 보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이런 끊임없는 승부를 거쳐 마침내 이방원은 지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입니다. 목표를 이뤘지만 태종의 숙청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권을 잡기 위해서였다면 즉위 후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종이 판단한 잠재적 왕권 위협 세력은 외척이었습니다. 외척 숙청의 신호탄은 이거이였습니다. 이거이는 큰아들을 태조 이성계의 장녀 경신공주와 둘째 아들을 태종 이방원의 장녀 정순공주와 혼인시켰습니다. 2대 왕에 걸쳐 사돈 관계를 맺은 찐 외척이었습니다. 이거이는 왕자의 낳은 때 이방원 편에 서면서 공신으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됐는데 태종 즉위 4년 만에 돌연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사병 혁파에 반대했다. 나아가 영모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이거이는 아들과 함께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만일 실제로 영모를 꾸몄다면 유배형에 그치지 않았을 것인 만큼 유력한 외척을 쳐내기 위해 태종이 누명을 씌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원경왕후 민씨 가문에 대한 숙청은 그야말로 가혹했습니다. 여홍 민씨는 전통의 명문가인데다 왕의 사돈이었으니 더욱 권위가 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민씨 가문은 단순한 왕의 사돈가가 아니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민씨 집안은 태종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어찌 보면 왕위는 태종과 민씨 가문이 함께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경왕후와 남동생들, 그 중에서도 장남 민무구와 차남 민무질은 이방원이 건곤일척에 승부수를 던진 제1차 왕자의 난을 비롯해 고비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동지이자 공신이었습니다. 태종 즉위 후 민씨 형제들은 군사 부문의 요직을 맡아 실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왕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원경왕후, 유학자들의 구심점인 원경왕후에 붙인 민제, 그리고 군사 분야의 실세인 민씨 형제들, 조선에서 민씨 가문의 위상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훗날 양녕대군이 되는 세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외갓집 식구들에 대해 각별한 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보위에 오르면 민씨 가문의 위상이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태종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종 즉위 7년째 되던 해 민무구와 민무지를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그 전해에 태종이 선위, 즉 왕위를 세자에게 넘긴다고 발표했을 때 모든 신하는 슬퍼했는데 민씨 형제들은 기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선위를 철회했을 때는 다들 기뻐했는데 민씨 형제들은 실망한 얼굴을 했다. 이는 어린 세자를 끼고 권세를 잡아보려고 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태종의 아들 중에 세자 외에는 영특한 아들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른 아들들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상소를 구실로 태종은 민무구와 민무지를 유배보냈습니다. 그 3년 후 형제는 유배지를 전전하다 제주도에서 자결하라는 어명을 받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형제 중 2명이 비명에 가고 6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민무회와 민무휴리 타깃이 됐습니다. 민무회가 세자를 만나 형님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사실을 세자가 먼저 왕에게 고해바쳤습니다. 결국 두 형제 역시 앞서간 형들을 따라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참극을 겪어야 했던 원경왕후도 동생들이 죽은 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한때 태종의 둘도 없는 동지였던 민씨 가문은 권력 지도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태종의 외척 제거 작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PD가 찾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광교 역사공원입니다. 공원 한쪽에 세종대왕의 장인 시몬 선생이 묻혀 있는데요. 규모 있는 사당을 지나 제법 높다란 언덕 위에 선생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몬은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의 아버지입니다. 부친부터 아들까지 3대가 정승을 한 명문가 청송 심씨입니다. 사건은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세종이 즉위한 직후 일어났습니다. 태종은 상왕이지만 자신이 군사에 관한 문제를 직접 관장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병조 참판 강상인이 태종을 건너뛰고 세종에게 보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태종은 강상인과 병조 판서까지 국문에 죄를 밝히라고 지시합니다. 이즈음 소원왕후의 부친 시몬은 새 임금의 즉위를 알리는 사은사로 명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문도 모른 채 의주에서 체포돼 한양으로 압송되어 옵니다. 알고 보니 혹독한 국문 끝에 강상인 등이 자백하기를 영의정 시몬이 군사에 관한 명령은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는데 찬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곳이란 현 임금 세종이니 상왕 태종의 명을 거역하는데 시몬도 함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붙들려온 시몬은 왕의 장인이자 영의정이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상인의 자백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시몬은 바로 그 다음 날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뭔가 어거지로 시몬을 엮었다는 정황이 느껴집니다. 태종은 왜 며느리의 부친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단서는 시몬을 위한 환송연에 있었습니다. 왕의 장인이자 영의정으로 명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 날고 기는 유력자들이 대거 참석해 환송연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시몬의 권세가 너무 커졌다고 판단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조짐만 보여도 외척을 무자비하게 숙청해온 태종은 아마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손에 피를 묻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이 외척에 휘둘려 왕 노릇을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태종의 전 일생은 권력을 쟁취하고 공고히 하고 그 권력을 후세에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집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를 숱하게 흘려야 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잔혹한 군주였지만 그 잔혹함 위에서 또 다른 역사가 펼쳐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시대를 불꽃처럼 살다간 조선 제3대왕 태종.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까요? 주PD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